이도현 씨 맞으시죠? 30년 전 그 빗소리 편지 부르셨던.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2세. 거울 속 내 얼굴은 더 이상 무대 조명을 받을 얼굴이 아니었고 손등의 핏줄은 세월의 지도처럼 선명했습니다. 지방 소도시 뒷골목 카페 선율이라는 작은 가게의 무대는 겨우 평상 2개를 붙여놓은 크기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 나는 낡은 기타를 메고 그곳에 섰습니다. 관객은 많아야 20명.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대부분 커피값에 포함된 덤처럼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한 음 한 음에 혼을 실었습니다. 한때는 달랐습니다. 가요계의 감성 장인 이도현. 라디오에서는 내 노래가 하루에도 몇 번씩 흘러나왔고 펠레터는 상자로 쌓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했고 나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방송국 PD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기획사들은 요즘 트렌드가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내쳐졌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손님, 오늘도 신청곡 있으세요? 나는 단골 손님에게 물었고 그는 언제나처럼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빗소리 편지 한 번만요. 그 노래 들으면 옛날 생각나서 좋아요. 고맙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기타줄을 튕겼습니다. 30년 전 내가 직접 쓴 그 노래.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한 구석에 남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계속 노래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대는 작아졌지만 내 목소리만큼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에게 진짜로 닿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아직은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카페 문을 닫고 창고를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들 사이에서 나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갈색으로 변색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 라벨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현 3집 데모 마이너스 1995.4.12.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발매되지 못한 그 앨범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고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집어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찌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젊은 날의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스튜디오 안에서 녹음하던 그날의 내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나는 32살이었습니다. 첫 두 앨범이 성공하며 승승장구하던 시기였고 세 번째 앨범은 내가 직접 곡을 쓰고 프로듀싱한 야심작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밤을 새워 완성한 곡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앨범이 나오기 일주일 전 프로듀서 장세윤이 찾아왔습니다. 도현 씨, 미안하지만 앨범 발매를 보류해야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주일 뒤면 발매인데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투자금이 끊겼고, 솔직히 요즘 당신 곡 스타일이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아요. 그건 기획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듣는 건 사람들이에요. 계약서 보세요. 최종 발매 결정권은 회사에 있어요. 그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더 비참했습니다. 장세윤은 내 곡의 저작권을 빼돌려 다른 신인에게 넘겼고, 그렇게 막대한 차익을 챙긴 후 더 큰 기획사로 이적했습니다. 나는 법적 다툼을 시도했지만 계약서의 허점 때문에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가요계에서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테이프 속 노래는 여전히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쏟아부었던 6개월의 밤들. 단 한 번도 세상에 들려주지 못한 목소리. 그 안에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순수하고 살아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함,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 미련이었습니다. 나는 테이프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내 꿈의 조각.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카 민준이가 내 카페로 찾아온 건 테이프를 발견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28살 영상 제작 회사에 다니는 녀석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삼촌, 이거 봐요. 시니어 버스킹 챌린지래요. 60대 이상이 거리에서 노래하고 영상 올리는 건데 요즘 대박 나고 있어요. 버스킹은 알겠는데 챌린지가 뭐냐? 에이,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의 설명은 외계어처럼 들렸고 그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 속 젊은이들의 세계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삼촌 노래 아직도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시 들려줘 보세요. 그냥 여기 카페에만 묻어두기엔 아까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촬영 날 나는 지하철역 앞 작은 광장에 섰습니다. 민준이가 세팅해준 작은 앰프와 마이크 앞에서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손에 든 기타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래를 시작하자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이 영상 편집해서 올릴게요. 삼촌도 계정 만들어야 돼요. 계정? 그게 뭔데? 아, 그러니까요. 여기 이렇게 눌러서. 아니, 삼촌,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스마트폰을 쥔 내 손가락은 어색하게 화면을 더듬었고 민준이의 설명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해시태그, 업로드, 알고리즘. 모든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댓글창을 처음 열었을 때 나는 당황했습니다. 크크크크크 이 할아버지 목소리 미쳤다. 진심 소름. 요즘 가수들이 못 내는 울림이 있음. 이런 게 진짜 감성이지. 젊은 사람들이 쓴 글이었습니다. 처음엔 비웃는 줄 알았는데 민준이가 설명해 주길 이건 칭찬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버스킹 촬영날 25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 영상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노래하는 사람인데 진짜 배우고 싶어요. 저런 깊이.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듣고 있었습니다. 진심을. 민준이가 내 등을 두드렸습니다. 삼촌, 조회수 10만 넘었어요. 숫자의 의미는 잘 몰랐지만 이건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 노래가 다시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는 것을.
조회수가 100만을 넘긴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도현 씨, 오랜만입니다. 목소리 듣자마자 알았어요. 역시 이도현은 이도현이네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갑게 식은 스튜디오, 박스에 담긴 제 창고로 사라진 앨범들, 그리고 등을 돌리고 나가던 그 뒷모습. 장세윤이었습니다. 놀라셨죠? 영상 봤어요. 요즘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목소리가 굳어졌지만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사흘 뒤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장세윤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선명했습니다. 30년 전 내 앨범을 묻어버린 그 남자는 이제 업계 최고의 기획사를 이끄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현 씨,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은 진짜 감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 같은 베테랑이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요? 당신 노래를 리메이크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 신인 가수한테 불리게 하면 대박 날 겁니다. 물론 원작자로 크레딧 넣어드리고 수익도 나눠드리죠. 그는 서류 뭉치를 내 앞에 펼쳤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조항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일체를 을기획사에게 양도한다. 형식적인 거예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걱정 마세요.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하셨죠. 장세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현 씨, 과거 일은 다 지난 일 아닙니까? 지금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윈윈, 당신이 내 곡으로 돈 벌 때 나는 무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윈윈이었습니까? 그건 사업적 판단이었어요. 개인적 감정은 아니었다고요. 나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세윤 씨, 30년 전 당신이 묻어버린 내 앨범 테이프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 노래들을 세상에 내놓을 겁니다. 내 방식으로요. 잠깐 도현 씨, 지금 거절하면 후회할 겁니다. 우리 같은 큰 회사 없이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해보면 알겠죠. 나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장세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올랐습니다. 분노 아니었습니다. 이건 결심이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내 노래는 내 것이라고.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도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인데요? 삼촌. 30년 전 내 노래를 세상에 내놓고 싶구나.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음향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복원 작업은 일주일이 걸렸고 30년 전 녹음된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덜림과 갈라짐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32살 이도현의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녹음실을 빌렸습니다. 삼촌, 여기서 새로 한 곡 더 녹음해요. 지금의 목소리로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내 목소리는 예전처럼 높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새긴 무게가 있었습니다. 헤드폰 너머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나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30년 전 발매되지 못한 노래. 그리고 지금 다시 부르는 그 멜로디. 젊은 날의 간절함과 지금의 깊이가 겹쳐지며 하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민준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삼촌,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새 작업했습니다. 민준이는 영상을 편집했고 나는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버스킹하는 내 모습과 30년 전 사진들. 그리고 낡은 테이프가 천천히 돌아가는 장면이 교차되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30년 만에 세상에 나온 노래 이도현. 업로드 버튼을 누를 때 손이 떨렸습니다. 삼촌, 괜찮아요? 그냥 떨리는구나. 이제 세상이 들을 차례예요. 첫 하루 조회수는 1000명이었습니다. 이틀째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사흘째 SNS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세월이 만든 악기다. 30년 묵힌 와인 같은 감성. 진짜 감성의 시대가 왔다. 일주일 뒤 조회수는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라디오 PD에게서 연락이 왔고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 음원 플랫폼은 정식 발매를 제안했습니다. 민준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삼촌, 실시간 검색어 올랐어요.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이 검색어 순위에 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불려지는 내 이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 열기는 얼마나 갈까? 그리고 나는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노래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인기는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 광고 제안, 콘서트 섭외.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이는 매니저 역할을 자처했고 나는 그가 짜준 스케줄대로 움직였습니다. 월요일엔 라디오 생방송, 화요일엔 토크쇼 녹화, 수요일엔 잡지 인터뷰. 주말에는 지방 공연이 잡혔습니다. 62세의 몸은 빠르게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은데. 괜찮다. 조금 피곤할 뿐이야. 내일 스케줄 취소할까요? 아니, 괜찮아. 사람들이 기다리잖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콘서트 리허설 중 나는 고음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멜로디가 흔들렸습니다. 스태프들의 불안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본 공연 직전 대기실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뭘 위한 무대인가? 3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끊임없는 스케줄, 쏟아지는 요구,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나. 그리고 결국 남은 건 텅 빈 피로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얼굴을 때렸고 1000명이 넘는 관객이 환호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중간쯤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무릎이 흔들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간신히 마지막 음을 마치고 무대 뒤로 물러났을 때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삼촌, 삼촌. 민준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민준이가 미안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았나 봐요. 죄송해요, 삼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뭘 위해 노래하는 걸까? 내 명예를 되찾고 싶었어. 다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지. 그런데 막상 얻고 보니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회수, 검색어 순위, 쏟아지는 러브콜. 그 모든 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닿는 단 한 곡의 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것을.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 쉬어요. 이제 천천히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부르고 싶은 노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르겠다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나는 모든 스케줄을 취소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내 결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방송국과 기획사들은 아쉬워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작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고향 마을 축제에서 무대를 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연료는 없었고 관객도 많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소박한 무대였습니다. 나는 바로 수락했습니다. 축제 당일 나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논밭은 아파트 단지가 되었고 좁던 길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기 느티나무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명도 화려하지 않았고 음향 시스템도 소박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300명 남짓, 대부분 나와 비슷한 나이의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도현이 맞지? 나 기억 안 나나? 옆집 순자야. 순자 누나. 정말 오랜만이네요. 너 서울 가서 가수 된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지. 근데 진짜로 해냈더라고. 자랑스러웠어.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가 지고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쓴 새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바람이 머문 자리입니다. 기타를 들고 첫 코드를 쳤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 꿈꾸던 무대는 높고도 환했지만 지금 내가 선 이곳이 진짜 내 자리인가 봐. 노랫말은 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했던 날들, 잃어버린 시간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이 순간. 후회와 감사, 아픔과 희망이 모두 멜로디 안에 녹아들었습니다. 바람이 머문 자리엔 향기가 남는다지. 내가 부른 노래들도 누군가 기억해 주길. 노래가 끝났을 때 운동장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듬성듬성, 그러다 점점 커지더니 결국 운동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관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000명의 함성보다 100만의 조회수보다 이 300명의 눈빛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내 노래를 정말로 듣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를 내려오자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삼촌, 정말 최고였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무대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 닿는 곳이라는 것을. 축제가 끝나고 나는 다시 소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카페 선율의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 향기가 반겼습니다. 평상 2개를 붙여놓은 작은 무대, 낡은 기타, 단골 손님들의 얼굴.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출연 제안이 와도 정중히 거절했고 큰 무대의 러브콜도 사양했습니다. 대신 일주일의 사흘, 이 작은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내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은 요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이도현의 바람이 머문 자리. 내 노래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카페에 들어온 대학생은 이어폰으로 내 노래를 듣고 있었고, 길거리 옷가게에서는 배경음악으로 내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보내준 메시지에는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노래는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카페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이도현 선생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고등학교 음악 교사인데요. 학생들한테 선생님 노래를 들려줬어요. 애들이 진짜 감동받았어요. 요즘 음악에선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그는 수줍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진짜 노래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가 돌아간 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거리의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발매되지 못한 채 박스에 갇혔던 노래들. 그 노래들이 이제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카페에서, 누군가의 이어폰 속에서. 나는 없어도 노래는 남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삼촌, 어떤 음원 플랫폼이 정규 앨범 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래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급할 것 없잖니. 하긴요. 이제 삼촌은 시간이 많으니까. 나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는 혼자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도 켜지 않았고 마이크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타를 들고 아무도 없는 카페에서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람이 머문 자리엔 향기가 남는다지. 목소리가 텅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62세.
이제 내 인생의 대부분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노래를 세상에 내놓았고, 화려한 무대와 조용한 무대를 모두 경험했으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무대의 크기가 아니라 노래의 진심이었습니다. 기타를 내려놓으며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노래를 남겼구나. 카페의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엔 봄바람이 불었고 어디선가 내 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노래는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세월이 흘러도, 바람처럼, 향기처럼 영원히.